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다들 민감하셨습니까? 잠깐 민감한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외교부 입장을 좀 봤어요. 일단 네. 요거 이제 맥락만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감 국가 리스트,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CL이라고 합니다. 리스트예요. 끝자가 이제 리스트인데, 아무튼 여기에 그 함께 포함된 국가가 굉장히 불명예스럽습니다. 북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란, 이라크, 알제리, 수단, 시리아 뭐 이런 국가들과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와 차후에 산업적 협력을 대한민국이 할 때 제한을 둔다. 이 국가는 배제할 수 있다. 혹은 논의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진다. 뭐 이제 이런 맥락의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근데 외교부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입장을 낸 걸 보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해명이에요. 실무자의 잘못이다. 그치, 뭐 그런 식의 해명이거든요. 개똥 같은 소리고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면 네. 결정이 났는데 그게 네. 실무자가 잘못 넣었다라고 국내적으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초래한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네. 이 사태가 왜 초래된 겁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부터 후보 시절에 뭐 자치 핵무장을 할 수 있다. 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도 했잖아요. 네,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야 저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저 핵무장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NPT 탈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지만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필요하다. 이거 보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해서 계속 무슨 우리가 북한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은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 리더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이거에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거를 결정했던 1월 달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났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미국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예를 들면 그거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핵무장론을 떠들고, 그다음에 그 외교부 라인은 책임 있는 설명하지 않고, 이 과정이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북한, 시리아, 수단, 알제리, 이라크, 이란,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략적 목표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주로 몇 나라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국가와의 차이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사유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일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타 국가로 분류한 것뿐이지 실제 받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실무진의 실수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송국, 대한민국의 방송국 한 곳에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4일 만에 알아봤는데 외교부는 100일이 걸려서 파악했는데 그게 실무진의 실수라고요? 아니요. 그 기술적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 과거 그렇죠. 포함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알아봤다는 말을 저는 예의로 든 거고, 예. 그거를 기술적인 문제고 실무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뭐 진짜 비겁한 변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기술적 변명이라는 문제가 언급된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도 한국이 이거 일찍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라고 외교부가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80년대 그렇죠. 예, 포함됐다가 94년에 이제 해제가 됐다. 아니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야 이거 진짜 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굉장히 편향적이고 위험하고 도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 스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엄청 강화됐고 민주당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도 동맹적 관계를 강화할 거다라고 해서 물잔을 반을 채워줬는데 일본이 지금 걷어 차버린 영국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지금 덧없는 얘기가 됐지만, 맞아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뭔가 여기에 전략적 목표가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래될 문제는 엄청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청구서로 들이밀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짜로 안 해주죠. 예, 협상을 해서 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뭐든 요만한 거 하나 공짜로 해줍니까? 지금 한국만 딱 찍어서 주머니 털어갈 나라로 찍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나온다는 걸 트럼프가 알면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한테 이거를 뭔가 이걸로 딜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그게 핵심적인데 예. 여기에 핵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AI라든지 미래첨단 산업의 분야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해당 국가 연구진이나 유학생들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파키스탄 유학생이 핵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지금 우리가 수만 명의 학생들이 나가 있는데 연구자들도 나가 있고 엄청난 그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능성이긴 뭐 하지만. 원자력 양자, 뭐 네. AI 대충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미국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 기금 같은 거를 신청하는데 이 기금이 잘려요 서류에서. 예를 들면 민간 뭐야 발음도 안 됩니다. 어쨌든 네. 추가적인 케이스가 그런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발효된다고 하죠. 발효되는 건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외교부가 뭐 좀 이렇게 어떤 정치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이 정부와 딜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트럼프 정부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당장 이것부터 딜하려고 들고 아니겠습니까? 그 한참 남은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이미 일들은 다 진전이 될 거고. 맞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것들 구실을 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전 생태계를 파괴했다. 원전 포기를 해서 원전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죽여버린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진짜 죽인 거예요. 당장 계약했던 부분들 다 무산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겼다는 게 이미 오늘 저녁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이 그 어디였죠? 해외 그 폴란드였나요? 네네. 원전 수출하겠다고 예, 예. 뭐 조단이 계약했다. 예. 그것도 확정도 안 된 거지만 체코 원전 43조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사실요 이번에 가뜩이나 원래 그거 체결됐을 때도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허락이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 국가로 원자력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안 돼 버리면 웨스팅하우스에서 허락 못 해요. 하고 싶어도 43조가 실제로 맞는 얘기했다 할지라도 무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원전 사업 아무튼 포기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뭐 그런 그래서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정부가 해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한국 원전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니 그리고 참 아까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두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셨네. 너무 우리가 이 윤석열의 예. 계엄으로 인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민주주의 하락했다 지수가 아, 하락했다 예, 이런 예, 것도 예. 나왔어요. 스웨덴. 우리도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가버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딱 30년 전으로 거슬러 간 거잖아요. 예. 94년도 해제됐던 게 2025년에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게 추락한 거예요. 정확해요. 두 분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까 애국자이신 것 같고요. 그 애국자이신 분이니까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여당 정치인들이 저 애국심이 흔들리면 어떡하죠? 아니요. 여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좀 봤는데 일단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다. 이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겸과 탄핵 소추를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 민주당을 불신해 민간 국가를 지정했다라는 설도 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조금 황당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불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의수님을 방문했는데요. 이분은 뉴스를 보고도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겠죠 오전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못 맞추는 정치인을 제가 2명 합니다. 예.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늘 시기를 못 맞췄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늘 시기가 좀 약간 안 맞더라고요. 그죠? 뭔가 좀 네. 예, 뭐라고 얘기했냐? 핵 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 끝내죠. 뭐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아니, 그래서 보태야 돼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네? 뭐 보태야 돼요? 예,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이 터졌는데
예? 민주당 정부가 친중 반미 노선이네 어쩌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할까봐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 수준을 너무 개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네. 그 말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예.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돼버리냐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요건이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 국가가 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보고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을 했다라는 주장을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될, 이 옮겨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아예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니 애국심을 지금 우리 테스트하느라고. 박앵커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진짜 네. 자기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만큼 해악이 되는 말들을 입 밖으로 지금 내벽 쳐 뱉고 있는지 진짜.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핵무장 얘기해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한테 협의도 안 했잖아요.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이거 윤석열 때문입니다. 에이씨. 자. 본인이 말했고 본인이 화내고 있어. 죄송합니다. 네. 저도 민감하게 물어가지고 오마이TV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너무 긴 시간을 또 말씀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마이TV의 경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마이TV를 위협하는 존재의 언론사가 탄생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뭔데요? 언론사의 이름입니다. 네. 전한길 뉴스. 마지막에 또 화냈다고 웃겨주려고 그러네.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네. 저는 좀 진지해요. 아니 전한길 뉴스라는 게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모 방송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서울시에 이미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한길 뉴스라는 게 이제 그 제호, 그러니까 지금 그 상호명이고요. 그 법인명은 전한길 본인의 그 저기 실명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뭐 가짜 뉴스와 싸우는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비유를 한 건데, 네. 예, 전한길 뉴스의 이제- 창간, 네. 우리 저 2030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한길 뉴스의 창간 두 분의 좀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그 강의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하신 것 같고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 언론 차리겠다는데 본인 자본으로, 네,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요즘에 언론 시장이 좀 그 레드 오션이잖아요. 뭐 우리 잘 아실 텐데 전한길 뉴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성공의 기준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널리즘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스피커, 네. 스피커로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할 수는 있겠죠. 예, 지금 현업에서 지금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김한 기자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전직 언론인들은 잠깐 좀 쉬었다가 한 줄만 더 해볼게요. 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였다기보다는 광고 땡겨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정보를 유포하는 국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과하고 네. 지라시도 예, 과하고, 좀 미안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정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이 예. 아닌 거예요. 반사실을 유포하는 전국에서 빚을 발했다라고 해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는 없다. 전한길 씨는 디스인포메이터라고 그렇게 불러야죠. 그러면은 디스인포메이션을 만드는 전한길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카이데일리를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데일리보다 더 많이 광고를 아니 뭐 땡기고 특정 국면에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뭐 예. 그거가 전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네. 그게 가짜 뉴스가 대부분 신념을 가진, 그 뉴스에 신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그 순환 구조를 갖거든요. 악순환 구조를. 네. 전한길 씨는 지금 그 악순환 구조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거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가끔가다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옳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얘기조차도 오염된 정보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예. 알고리즘 안에 있는 인물이다. 예, 우리 전직 또 기자 출신이신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좌파 언론들 전한길 기준에는 MBC, JTBC, 오마이는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며칠 전에 MBC, JTBC를 콕 집어가지고 왜 극우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좌파 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니까 내가 다 고발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거짓이 있으면 자기 못 참는 성격이래요.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전한길 뉴스를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전한길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정치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로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정치를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언론사를
검사의 모양새, 겉모습을 취하고 있는 예. 극우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탄생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 상대로 긴장해야 될 건 오마이TV는 절대 아닌 거고 예. 지금도 많이 있는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죠. 예, 네. 그분들이 긴장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른바 극우 집회에서도 그 손현보 목사파하고 정광훈 목사파가 좀 나뉘었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동안은 정광훈 목사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스피커들이 좀 셌다라고 한다라면 그 스피커가 좀 양분되는 어떤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극우 진영 내분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분이 시작됐다. 예. 전환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뭐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될지 별 관심은 없습니다. 전 앵커님이 물어보기 전에 전환길에 대해서 1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미상관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예, 진짜 마무리인데요. 이번 주 안에 윤석열 탄핵 선고 당연히 나야 되고 났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기대와 바람은 알겠는데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평의가 끝났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채널A의 취재 결과 아직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평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 취재력 좋아요. 채널A 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파악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평의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 단독 보도를 그냥 우리가 감안만 해서 혹시 결론이 좀 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없습니다. 한덕수 거랑 같이 발표하는 거. 아니요, 한덕수를 미루면 미뤘지. 예. 같이 저는, 발표하진 않는다? 예, 같이 발표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한덕수 탄핵이 됐던 이유는 윤석열이 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지금 수사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긴 하지만 예.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윤석열의 계엄이 먼저죠. 이걸 해결을 해야 한덕수도 풀리는 거죠. 예. 약간 요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아 그리고 저기 요즘에 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 A가 B에게 묻고 B가 C에게 물어서. 묻고 C는 또 A에게 묻고 돌고 돌아서 자기네들끼리 뭐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해서 예. 그러다가 특 하나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지르면 그냥 기사로 나오는 거 같아요. 저널리즘적 용어로 말하면 나쁜 정보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윤석열 건 뒤로 밀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평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같은 날 발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성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결론을 단호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요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긴 시간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정치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